자, 그 리마인드 차원에서 일단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오늘이 벌써 25일이죠. 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를 11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는 게 좋다라는 공지사항을 여러 번 했죠. 자, 그리고 지금 그 조 편성이 대략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 학부 A6000 서버를 대부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쓰나요? 네. 네. 저 하나 좀 뭐 알아두면 좋은 사항은 이 학부 서버가 백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코딩해 놓은 것들이 지워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수시로 본인 뭐 노트북이나 본인 PC에다가 백업을 반드시 해놓도록. 지금 이미 벌써 그런 일이 몇 번 벌어진, 어제 저녁에 그런 일이 좀 벌어져서 도움이 되고자 공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학기 말 시험은 그 공지된 대로 12월 18일이죠. 네, 18일 날 수업 시간 앞뒤로 15분씩 붙여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 프로젝트 데드라인은 그 이틀 뒤로 공지되어 있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틀 뒤로 공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필요한 자료들을 다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LLM 쪽 관련된 그런 응용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챕터에서는 우리가 한 이 5가지 정도의 포커스를 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2가지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이제 3가지에 대해서 아마 3번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배울 거고, 4, 5번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대로 이 prompting in context learning은 뭐 기본적으로 모든 좀 챗GPT 써본 사람들은 이미 굉장히 익숙한, 사용자들조차도 익숙한 테크닉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실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많이 다뤄볼수록 뭐 이런 것들은 노하우가 느니까. 자, 그리고 파인 튜닝 관련된 얘기를 했고, 로라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머전 케이퍼빌리티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스케일업을 하면 점점 파라미터 사이즈를 늘리면 멀티타스크 러닝 관점에서 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딥러닝은 약간 멍청해서 학습한 것만 인퍼런스 때 잘하는 비헤이비어를 보입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고, 그렇죠? 뭐 학습한 건 잘하고 학습 안 한 건 못하는 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스케일업을 하게 되면, 즉 파라미터 사이즈를 그냥 마구잡이로 늘려버리면 과거에는 그게 뭐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는 또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모델의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모델의 표현력이 커져서 오버피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오버피팅의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게 지난 수업 시간에 키 러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그리고 아직도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학계에서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한번 장기적인 연구 주제로 삼아도 좋을 그런 토픽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3장에서 한 5장까지 배운 그런 기초적인 이론에 완전히 반대되는 비해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고 신기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특히 학계에서도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난 한 2년간 그 AI 산업계에 투자되는 그런 액수들이 엄청난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들이 보면 막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거의 몇 천조가 투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수업 시간에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데 돈 얘기 이퀄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밥그릇이 다 여기에 걸려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여기는 또 공대니까 돈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대의 존재의 이유는 자연대하고 공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자연대는 비용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해하면 끝나는 거다라고 판단하지만 공대는 다릅니다.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해한 걸 가지고 실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가용 가능한 예산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공대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공학에서 공대에서 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돈 얘기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자연대 가서 연구하면 됩니다. 수학이나 물리학 연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AI 쪽에 무지막지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얘기죠. 놀랍게도 뭐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언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재해석해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스케일업에 의한 이머전 케이퍼빌리티 때문에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을 때려 넣어서 더 큰 사이즈에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AI를 개발을 하면 더 좋은 성능에 심지어는 뭐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AGI라는 거의 AGI가 무슨 용어인지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네. AGI를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돈을 그냥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내용이 사실은 전체 지금 산업계와 학계를 다 이렇게 지구 흔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머전 케이퍼빌리티가 없었으면 아무도 이런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죠. 테슬라도 그렇고 뭐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돈 많이 투자해서 성능이 안 늘어나는데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뭐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든 뭐 쉽지 않은 개념이든 상관없이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 AI 산업계가 약간은 좀 과장된 편이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엄청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100배, 1000배는 더 투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배경에는 바로 이머저너빌리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머저너빌리티와 그 다음에 뭐
멀티태스크 러닝이 좀 관련이 돼 있는 얘기라고 얘기했고,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 조금 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때, 좀 이건 순수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리니어 네트워크를 분석한 이론에 기반한 최근에 이제 이런 관련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백 편 정도. 근데 리니어 네트워크만 분석을 하더라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선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일종의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들은 다 이 왼쪽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뤘다는 얘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쪽은 이터레이션 아닙니다. 수평축은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이 아니고 뭐 학습량이 아니고 단순하게 주어진 데이터 배치 사이즈 대비 파라미터 사이즈가 얼마큼 더 큰가. 10의 영선 1배란 얘기죠. 1배를 기점으로 해서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얘기하면 LLM으로 치면 한 1 트릴리언 토큰, 1조 토큰이 있다. 뭐 대략 한 7,500개 단어 정도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7,500개라고 아마 생각을 해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 책, 서류를 다 때려 넣어도 사실 그거를 힘들 정도로 많은 데이터입니다. 그런 데이터만큼 이상으로 이제 파라메타 사이즈를 늘릴 거냐,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가 1T 정도 될 거냐 말 거냐 그겁니다. 1T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험에서 다룰 수 있는 도메인은 이거보다 다 이해합니다. 뭐 라마 같은 것도 대체로 한 3빌리언 많아봐야 한 70빌리언 정도니까 이쪽 도메인이라는 얘기죠. 자, 이때는 우리가 3장에서 한 6장까지 배웠던 그런 피팅 관련된 이론들이 다 맞는 도메인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즉 모델 사이즈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느 순간에는 오히려 안 좋아진다. 왜냐하면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에 과적합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그 테스트 데이터에는 오히려 안 좋은 성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사이즈가 점점 늘면은 적당한 수준에 이게 이제 적당하게 언더피팅도 아니고 오버피팅도 아닌 그런 점이죠. 요 미니멈이. 근데 요 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게 보자 9, 8, 7, 6 한 5 정도 되네요. 그렇죠? 0.5 정도 데이터 사이즈보다 작은 정도에서 적당한 파라미터 사이즈가 존재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 오버피팅 현상이 일어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운 당연한 내용입니다. 6장에서 배운. 근데 최근 또 이론들에 의하면 이 오버피팅을 극단으로 더 끌고 가면 이게 그냥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올라가다 갑자기 팍 꺾여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의 이거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이 사실은 최근에 나왔습니다. 최근 한 7, 8년 전에 이런 이론이 나와서 사람들이 사실 긴가민가 믿거나 말거나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LLM이 그거에 어떤 증인이 된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론이 맞다라는 실증적인 어떤 실증 사례가 된 겁니다. 파라미터 사이즈가 더 늘어나니까 오히려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이 좀 더 좋아지는 이런 현상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터폴레이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순한 뭐 두 벡터를 이어붙이는 직선상의 어떤 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그것과 관련이 있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인터폴레이션은 조금 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그런 샘플들, 이그샘플들을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약간 짜깁기 하는 그런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능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트랜지션 리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 태스크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믹스를 해서 학습을 시키면은 이쪽 도메인에서는 그냥 각 태스크별로만 비슷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잘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쪽 도메인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그 학습 데이터의 10개 태스크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켰는데, 그 10개 데이터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그러니까 10개 태스크에 대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태스크, 뭐 11번째가 있다. 그러면 그 11번째에 대해서도 성능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이 새로운 태스크가, 이 11번째 새로운 태스크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의 10개 태스크를 적당히 믹스를 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이 기존의 학습 데이터에 있었던 게 뭐 문법을 뭐 판단하는 뭐 문장의 구성 요소, 이게 뭐 주어냐 목적어냐 이런 걸 판단하는 태스크가 있었고, 또 다른 거는 뭐 센티먼트를 판단하는 태스크가 있었다고 치면은 이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고려해야만 뭔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태스크를 디파인했을 경우, 그걸 학습을 안 했지만 이런 인터폴레이션 케이퍼빌리티, 아까 이머전 케이퍼빌리티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현상 때문에 기존의 두 태스크를 알아서 얘가 자체적으로 믹스를 해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추가 학습 없이도 인퍼런스 단계에서 좋은 성능을, 이런 신기한 현상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LLM이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론 중에는 지금의 이런 LLM의 뭐라 그럴까요? 스케일업을 했을 때 이머전 케이퍼빌리티가 일어나고 성능이 향상되는 거에 대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근거가 있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현재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아직은 100% 완벽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설명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근접한 이론이다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잠깐 결론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파인 튜닝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파인 튜닝을 조금 더 복잡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프리 트레이닝,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이 챕터의 제일 마지막에 두 개 블록으로, 프리 트레이닝은 여러 개의 태스크를 그냥 한 데이터셋에 묶어서 언슈퍼바이즈로 학습을 시키고, 이제 개별 태스크에서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추가 학습을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파인 튜닝의 개념은 약간 좁은 개념의 파인 튜닝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한 싱글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높이는 그런 파인 튜닝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을 조금 확장시키면은 이게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방금 전에 설명한 LLM의 이머전 케이퍼빌리티를 생각한다면 파인 튜닝을 굳이 싱글 태스크에 대해서만 학습시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관례는, 컨벤션은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성능을 높이는 게 파인 튜닝의 원래 목적이었는데, LLM이 새로운 unseen 태스크에 대해서도 잘한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굳이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을 일일이 모아서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학습을 시키는 멀티타스크 파인튜닝을 해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멀티타스크 파인튜닝을 인스트럭션 파인튜닝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이 태스크가 어떤 종류냐를 구분 안 하고 뒤섞어서 학습을 시키냐, 그건 아닙니다. 이 태스크가 어떤 태스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느냐? 프롬프트로, 즉 입력에 해당하는 프롬프트 문장을 집어넣어서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산술 연산에 관한 태스크다. 그러면 뭐 이런 산술 연산을 해봐라는 식의 프롬프트를 넣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의 뭐 이력에 관한 질문이다라고 프롬프트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또 어떤 거는 뭐 기본적인 과학적 상식에 관한 과학 원리에 관한 뭐 질문이다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고 질문과 답을 페어로 넣어서, 즉 레이블, 답은 여기서 레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과 레이블은 여기서 이제 사람이 만들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또 하는 거는 이것도 파인 튜닝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해보고 싶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덤비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파인 튜닝이라 하더라도 더 힘든 거는 그 데이터의 레이블링을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 건수가 예를 들어 한 10만 건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10만 건의 영어 문장을 태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여기 안경끼 학생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냥 밥만 먹고 그 짓만 한다 그러면, 예? 1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요 과도하게 잡긴 했는데 여기 학생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덤빌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제 거의 뭐 엄청난 대기업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을 인건비를 대줄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빅테크 회사나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좋은 테크닉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안 하는 게 난지, 그거를 빠르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할 때, 연구 주제를 잡을 때 쓸데없이 이런 데다가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걸 하려면 뭐 지금 서울 공대에 있는 GPU 여러분들이 혼자 다 써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셋도 무지막지하게 모아야 되고, 레이블링 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뭐 예를 들어 박사 받는데 한 100억 정도 쓸 용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걸 도전을 해봐도 좋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재벌 3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재벌 3세가 있으면 미안합니다. 재벌 3세가 아니면 이런 거는 연구 주제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약간 이제 패스미스틱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지금 학계가 어떻게 보면 산업계한테 뒤처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사실은 그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파인 튜닝도 일종의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하는 단계고, 이 점선위가, 이쪽은 파인 튜닝이 끝난 다음에 인퍼런스 하는 단계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멀티타스크 파인 튜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개의 타스크에 대한 그런 이제 인스트럭션,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프롬프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질소의 뭐 비등점은 얼마냐 그러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레이블, 수소의 비등점은 얼마냐 또 질문, 레이블, 이런 데이터를 수만 건을 모으고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일일이 적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정답을. 마찬가지로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체인 오브 서트는 어떤 문제를 서브 프로블럼으로 잘게 쪼개서 푸는 방법론인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서브프로블럼을 잘게 쪼개서 최종 답을 유도하는 정답을 또 일일이 사람이 다 찾아서 만들어놔야 되고, 이것도 뭐 한 수십만 건을 여러분이 하든 여러분들이 고용한 사람이 하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얘기죠. 실제로 이 논문이 이런 T5나 플란 T5라는 논문에서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이게 구글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서나 할 수 있다. 좀 불행한 현실이긴 하지만, 근데 어차피 뭐 다른 거 할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이따가 학계에서는 어떤 연구가 좋은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대표적인 게 체인 오브 소트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굳이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나 그 그라운드 트루스 확보의 비용 문제상 학교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인스트럭션 또는 프롬프트를 주고 정답을 주고 그걸 페어를 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킨 거죠. 학습이 끝나면 파라미터 고정시키고 프리즈 시키고, 여기 학습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완전 다른 타스크, 뭐 예를 들면 뭐 사람의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시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두 사람이 있을 때 역사적인 인물이 그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 이런 타스크는 여기서 학습시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위에서 이런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타스크,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이력을 기다 아니다를 참조하는 타스크, 이런 비슷한 타스크들이 있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인터폴레이션으로 두 타스크를 인터폴레이션하는 거예요. 인퍼런스에서. 그래서 문제를 잘게 쪼개고 그 다음에 이력을 분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들을 얘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놀랍게도 이게 학습한 질문이나 타스크가 아닌데 놀랍게도 성능이 잘 나오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힌튼 교수가 뭐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과 같은 시대 사람이냐 아니냐 라는 이런 종류의 타스크를, 그러니까 같은 시대 사람이냐 아니냐를 묻는 타스크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인 튜닝을 할 때 이왕 할 거면 자금과 시간과 리소스가 있으면 이러한 멀티타스크 파인 튜닝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게 또 최근 결론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실험적인 그 논문에서 따온 거죠.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역시 스케일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델의 사이즈가 작으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멀티타스크를 하나 안 하나, 싱글 타스크를 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은 모델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즉 이머전 케이퍼빌리티가 없는 도메인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근데 8빌리언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난 숫자인데, 실제로 라마에서 공개된 흔히 많이 쓰는 모델이 중간 정보 사이즈가 8빌리언이죠. 그 사이즈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이런 멀티타스크로 파인 튜닝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빌리언 이상 넘어갈 때 이런 멀티타스크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다음 시간에 다룰 것 같은데, 오픈 소스 모델들이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뭐 간단하게 리뷰를 할 겁니다. 전부를 리뷰를 하지는 않을 거고, 뭐 좀 흔하게 많이 쓰는 것들, 이제 그런 모델 중에 뭐 예를 들면 라마 3.1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이즈마다 또 굉장히 다른 버전들이 있습니다. 어떤 버전은 뭐 인스트럭트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모델에 instruct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뭐 중국에서 나온 무슨 QN이라는 모델도 굉장히 많이 쓰는 모델입니다. 그것도 보면 instruct 버전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바로 여기서 설명하는 instruct 파인 튜닝을, 즉 멀티타스크 파인 튜닝을 한 버전이냐 아니냐, 멀티타스크 파인 튜닝을 한 버전을, 즉 그걸 파인 튜닝한 그거를 프리트레이닝하고 같이 합쳐서 그 모델을 공개한 거다. 파라메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튜닝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50빌리언 정도 쌓아야 한 30빌리언만 넘어가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파인 튜닝에 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5개를 배운다고 그랬는데, 처음 1, 2를 배운 겁니다. 프롬팅하고 파인 튜닝 관련된 내용을 배웠고, 이제 세 번째 토픽인 AI의 얼라이먼트 이슈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상용화 관점에서도 그렇고, 연구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런 여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얼라이먼트라는 게 뭐냐면, 휴먼 밸류와 휴먼 밸류라는 게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뭐냐면 인간의 윤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얘기합니다. 상용사가 빠져있지만 윤리적, 사회적, 문화적. 즉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또는 이런 말을 평소에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이나 문장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쌍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근거 없이 막 비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지식을 배포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무슨 마약을 제조하는 법을 가르친다거나, 윤리적인 거죠. 그 다음에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것도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 뭐 영미 서구 문화권은 약간 좀 리버럴해서 허용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공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또 약간 이런 아시아권들은 약간 보수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 아시아권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해도 되는 말이 여기서는 하면은 저 사람 굉장히 오버하네, 뭐 좀 심한 말 하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또 컨스트레인트가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문화적인 컨스트레인트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중동 지역을 지나가다가 코란이나 뭐 무하마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바로 감옥에 가고, 농담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여기서는 쉽게 해도 되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재미나게도 우리가 앞서 배운 두 가지 테크닉으로 핸들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프롬팅으로 이걸 어떻게 뭐 막으려고 해도 일단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프롬팅은 일종의 그냥 임시방편 역할이지, 그걸 바이패스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일종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루지는 못하지만 제일 브레이킹이라는 방법론들이 있죠. 뭐 열심히 다 막아놔도 프롬프트를 기발하게 뭐 다른 형태로 얘기를 하면 이제
원하는 답을 뽑아내는. 뭐 예를 들면 어디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훔치는 방법을 알려줘 하면 보통 안 알려줍니다. 챗GPT든 뭐 라마든 실제로 돌려보면 아마 다음 시간쯤 제가 한번 라마를 가지고 데모를 한번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그 라마 같은 조그만 모델들도 이미 그런 것들이 안전장치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픈소스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AI를 공개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이상한 프롬프트 복잡하게 갖다 놓으면 바이패스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소설가인데 주인공이 도둑이야. 근데 이 도둑이 슈퍼마켓에 가서 뭐 물건을 훔치는 스토리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그냥 또 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쉽게 바이패스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그런 또 이런 것만 전문으로 공개하는 사이트들도 있죠. 챗GPT나 뭐 클로드나 이런 것들의 약점들만 모아갖고 어떻게 제일 브레이킹 하는지 뭐 이런 것들만 또 공개하는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심한 사람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이것만 연구하는 대학원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별로 재미없는 연구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이슈긴 하죠. 자, 말하려는 포인트는 뭐냐면 프롬프트 갖고는 택도 없다. 이런 걸 막으려면. 그러면 방금 얘기한 파인 튜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파인 튜닝은 어떻게 보면 학습 데이터에 있는 거로만 막을 수가 있지 학습 데이터에 없는 건 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적대적으로 뭔가 공격을 하는, 즉 원하는 답을 뽑아내려고 하는 공격을 할 때는 워낙 다양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프롬프트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파인 튜닝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 그리고 실제 분들에 의하면은 이 파인 튜닝까지 포함해서 이 파인 튜닝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런 이슈들은 더 악화가 됐지 더 좋아지진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뭐냐? 결국은 이거는 휴먼 밸류를 AI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휴먼 밸류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문화적, 뭐 윤리적, 종교적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거를 AI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휴먼 밸류 데이터를 모아서 추가 학습시키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휴먼 밸류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시키는 이런 분야를 이제 휴먼 피드백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종류의 데이터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습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레이블이 좀 단순합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정답이 어떤 문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밸류가 가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딱 바이너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너리 레이블인 경우는 굳이 우리가 썼던 그런 풀 파인 튜닝을 할 필요 없이 조금 그거보다 단순한 방법론인 약간 파인 튜닝의 루즈한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방법론인 강학습이라는 방법을 여기다가 동원을 하는 것이 대체로 실용적인 그런 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먼 피드백과 강학습을 결합했다 해서 RLHF라는 방법으로 이 얼라인먼트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 거의 대세 되겠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 RLHF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RLHF에서 사실은 얼라인먼트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RL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RL은 그냥 여기서 쓰인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정말로 중요한 핵심 개념은 휴먼 피드백이다. 즉, 데이터를 실제로 사람이 이게 사회적인 문화적인 가치에 맞냐 안 맞냐를 판단을 모아서 학습을 시킨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즉, 사람의 피드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잠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거는 아까 계속 비용 문제를 얘기했었죠. 비용 문제 관점에서는 이게 어떨까요? 여기 학생. 그냥 나이브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그렇죠. 당연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함부로 접근할 거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결국은 사람이 여기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굉장히 단순하긴 합니다. 뭔가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아주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얘기죠. 그런 데이터가 수백만 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LLM이 두 종류의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같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두 종류의 다이버스한 질문을 답을 했을 때 어느 게 사람의 가치에 더 정합되는가를 선호되는 놈과 선호되지 않는 놈을 판단해 주는 거. 일종의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그라운드 트루스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무지막지하게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접근할 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학계에서는 이걸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런 데이터를 누가 아주 고맙게도 열심히 모아서 자기 돈 들여서 모아갖고 공개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뭐 허깅페이스라든가 이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구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된 퍼블릭 데이터죠. 그런 걸 가지고 학습하는 방향으로 학계에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근데 데이터셋을 직접 생성하려면 이거는 장난이 아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연구 주제로 삼을 때 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RLHF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 2, 3인데 스텝 1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인튜닝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파인튜닝, 즉 어떤 질문 또는 프롬프트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답을 그라운드 트루스를 사람이 앉아갖고 일일이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는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반인이나 학교가. 왜냐하면 무지막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예산이 한 몇백만 불에 있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보통 프롬프트 질문들만 쭉 모아놓은 또 데이터셋이 공개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랜덤하게 뽑아갖고 랜덤하게 뽑은 질문 또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사람이 스크린에 그걸 띄워서 사람이 앉아서 그거에 대한 정답을 쳐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의 그 좀 뭐랄까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은 좀 어느 정도 능력치가 있어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거의 네이티브에 가까운 영어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영어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프롬프트가 예를 들어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다. 뭐 예를 들면 화학이나 뭐 물리학이나 수학에 관한 아주 어려운 대학원 수준의 질문이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야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당 임금이 비싼 전문가여야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답을 하고 그렇게 나온 페어, 즉 인풋과 아웃풋의 페어, 이게 뭐 전형적인 슈퍼바이즈 러닝이죠.
그걸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냥 파인 튜닝 그거 자체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RLHF의 일부라고 봐도 되지만 일부가 아니라고 봐도 상관없죠. 별도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크닉이라는 거죠. 실제 RLHF는 스텝 2, 3다라는 얘기죠.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강학습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가 어떤 레이블 대신에 어떤 그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이다 아니다라는 어떤 스칼라 시그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보통 리워드라고 하고 지도학습에 약간 예를 들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거에 대한 0에서 1 사이의 값 정도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리워드 모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모든 강화학습은 이 리워드 모델을 그러니까 리워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사람이 직접 앉아서 이제 LLM한테 인풋 집어넣고 답 나오면 이게 사람의 가치에 부합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답이 두 종류가 나왔다. 그러면은 A하고 B가 나왔으면 A가 B보다 더 좋다라고 태깅을 해주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프레퍼런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프레퍼런스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학습을 돌려갖고 전혀 새로운 데이터가 아웃풋이죠. LLM의 아웃풋이 들어왔을 때 얘가 어떤 가치를 갖는가. 그러니까 두 개 문장이 들어갔을 때 어느 게 더 선호되는가를 딱 알려주는. 또는 한 개 문장이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들면 얘가 0과 1 사이에서 A는 0.3의 값을 갖고 B는 0.6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당연히 B가 선호된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런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론이 이제 흔히 쓰는 방법이고, 그보다 더 단순 무식하게 하려면은 리워드 모델보다 더 좋은 거는 사람이 직접 앉아서 이걸 판단해 주는 거예요. 즉 LLM 돌리고 아웃풋이 두 개 나오면 사람이 앉아서 거기서 A하고 B 중에 어느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리워드 대신에 사람이 그 리워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 기준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RLHF라는 게 일종의 파인 튜닝과 비슷한 개념인데, 파인 튜닝을 한다라는 거는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리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야 되는데, 수백만 건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사람이 학습하는 과정에 중간중간 이터레이션에 개입을 해갖고 이 리워드 값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을 보통 휴먼 인더 룹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학습하는 과정 중간에 이게 모든 게 다 컴퓨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 상황은 값이 0.3이고 저 값은 이 상황은 값이 0.5 이런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리 빨리 해도 사람이 반응하는 시간이 있죠. 아무리 빨리 해도 1초는 걸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습의 이터레이션은 몇 밀리세컨드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 몇 천 배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이건 너무 느리니까 사람을 대신하는 어떤 대리모 역할을 하는 거죠. 프락시라고 하는데, 그 프락시 역할을 또 다른 AI 모델, 그 사람이 어떤 값을 말해줄 거다라는 거를 대신에 그냥 근사시켜주는 그런 모델, 그게 리워드 모델입니다. 또 다른 AI 모델을 프레퍼런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이 더 선호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개입하는 게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만 번 이터레이션 하는데 사람이 1초씩 걸린다 그러면 한 10만 초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며칠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10만 번을 계속 답을 할 수 있느냐? 피로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워드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즉 사람의 피드백을 리워드 모델, 또 다른 AI 모델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스텝 2가 디파인 된다. 그러면 이 리워드 모델이 나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순수한 강학습입니다. 강학습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스텝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답을 낼 거냐, 이거를 보통 액션이라고 합니다. 강학습용으로는. 그래서 이 LLM 모델 자체를 액션을 내뱉는, 즉 답을 내뱉는 어떤 모델이다. 그런 거를 팔러시라고 하고요. LLM을 팔러시라고 보고, 그게 이제 강학습의 한 요소가 되고, 그리고 그 내뱉은 답을 가지고 그 답의 가치, 휴먼 가치 어느 정도가 잘 맞는가가 리워드라고 그랬죠. 리워드 모델을 돌려서 휴먼 가치와 어느 정도 맞는지를 내준 그 리워드를 가지고 다시 LLM 모델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그냥 단순한 파인 튜닝입니다. LLM 모델을 그 리워드로 다시 파인 튜닝하는 그런 단계를 갖는다. 그래서 강학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다르게 보면 또 일종의 파인 튜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파인 튜닝이고, 여기서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하면 너무 느려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또 다른 AI 모델, 리워드 모델로 대체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RLHF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오버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아까 생성된 문장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좋은지를 판단하는 게 휴먼 피드백이라고 그랬죠. 그런 어느 게 더 좋다라는 판단하는 걸 뭐 영어로 그냥 단순하게 preference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preference based RL이라고도 부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로보틱스 이런 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LLM 나오기 전부터. 그래서 로보틱스에서 이런 이제 강학습 시나리오로 로봇 암을 뭐 어떻게 돌릴 거냐, 이게 액션에 해당되는데, LLM으로 치면 현재 상황이 프롬프트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로봇 암을 뭐 예를 들면 시계 방향으로 30도 돌려가 LLM으로 치면은 그런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아웃풋을 뽑아내는 거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암을 움직이는 그런 에이전트 또는 그 소프트웨어를 LLM으로 대체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값과 그 다음에 아까 학습시켰다라는 그 리워드 모델, 이 리워드 모델은 어떻게 학습시켰느냐, 좀 일단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두 데이터를 비교한 프레퍼런스 데이터로 두 개 데이터를 비교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레이블은 그냥 바이너리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생소한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리워드 모델이라는 게.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아웃풋은 확률로 나오죠. 0에서 1 사이로. 그래서 얘가 기일 확률이 뭐 얼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휴먼 밸류에 더 선호될 가능성이 얼마다.
9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휴먼 밸류와 정합되어 있다는 얘기고 0.1이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으로 이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있었던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일종의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학수에서는 리플레이 버퍼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퍼런스 데이터를 이용하는 리워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라는 관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요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광학습 강의를 제가 한 대학원 강의로 한 학기를 강의를 할 때 한 중반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광학습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다 배운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우리는 결과만 가져다 쓰는 걸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알고리즘이 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났는가를 설명하려면 몇 달 걸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배우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 RLHF 방법에서 즉 LLM의 얼라이먼트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광학습 방법론이 뭐냐라고 물으면 PPO라는 방법이다. 얘기입니다. Proximal Policy 이라는 방법이고 광학습에 원래 세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크리틱 베이스 방법이 있고 액터 베이스 방법이 있고 뭐 액터 크리틱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액터 베이스 방법에 해당하는 약간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의 변종이라고 되겠습니다. 한 달 강의해야 될 거를 두 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폴리시를 직접 학습시키는 방법이 여기서 파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요 파이는 별게 아니고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미 학습되어 있는 프리트레이닝 돼 있고 파인 튜닝이 끝나 있는 LLM 모델의 소프트맥스 확률값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우리가 학습시키려고 하는 것과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방금 전에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끝낸 그 모델, 두 모델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올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한 모델이고 요거는 RLHF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내는 모델인 거죠. 요거에 사실은 파라미터 세타가 있는 거고 우리가 세타를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나누는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확률에서 임포턴트 샘플링이라는 어떤 방법론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그 개념이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펄스 그레디언트는 이것만 이제 최대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분자만 보면 아니고 여러분들이 2장에서 배웠던 모든 머신러닝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학생 기억나네? 그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고 했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하고 완전 동일합니다. 분자만 보면. 왜냐면 이게 확률이고 확률이 라이클리후드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최대화시키는 거니까. 그쵸? 여기 뭐 분모에 뭘 나눠주는 거는 이제 약간 나중에 대학원에서 배울 내용인데 비헤비어 펄러시와 또 타겟 펄러시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둘 사이의 갭을 보정해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론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런 게 들어간 거고. 자, 사실 이것만 하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인데 그거에 대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또 가중치를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다가 어드밴티지 펑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A라고 뭐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별게 아니고 여기 아까 우리가 학습시켰던 리워드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리워드 모델로 리워드가 높으면 그 아웃풋에 대한 라이클리우드를 가중치를 더 줘서 더 강조하는 거고 리워드가 낮으면 가중치를 낮춰서 덜 낮춰준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이론적인 뭐 이런 뭐라 그럴까 유도 과정은 상당히 심오한 내용들이 많지만 결과만 보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 이미 좀 개념을 배웠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맥시멈인데 마이너스는 이걸 미니마이즈 시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존의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끝낸 직후의 모델과 크게 벗어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주겠다라는 얘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강학습에서. 왜 그러냐면 이거 혹시 학습을 시켜버리면 그냥 휴먼 피드백만 가지고 그러면 휴먼 가치는 잘 학습을 시키는데 그동안 학습시켰던 무지막지하게 많은 데이터로 열심히 학습시켰던 좋은 성능들, LLM의 좋은 성능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거를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멀티타스크 러닝 같은 AI 모델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려는 거죠. 지금 RLHF라는 게. 새로운 게 여기서 뭐냐?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새로 배우려고는 하지만 기존에 열심히 학습시켜놨던 그런 파워풀한 LLM의 뭐 이머전 케이퍼빌리티까지 포함한 이 성능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없어지면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 있던 성능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휴먼 가치만 새롭게 학습시키는 그러면 휴먼 가치만 알고 나머지는 이전에 배웠던 모든 지식들은 다 사라지는 또 멍청이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즉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치를 학습시키면 지식의 수준이 떨어지고 지식을 높이면 높일수록 휴먼 가치에 대한 웨이트는 자꾸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굉장히 잘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밸런스를 어떻게 취하느냐,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메타 베타를 적절히 잘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잊어버리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안 잊어버리게 하려다가 휴먼 가치가 학습이 안 돼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를 SGD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프레퍼런스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는 RLHF 학습용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 트래젝토리 또는 뭐 아웃풋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웃풋들을 모아서 이 밸류들, 리워드들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 리워드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쯤에 최근에 이제 좀 화두가 많이 됐던 중국에서 나온 딥시크라는 모델이 있었죠. 이 딥시크 모델이 성능이 잘 나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리워드 모델을 기발한 방법으로 쉽게 잘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계산하는가에 대한 소개를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을 계산을 해서 이제 가중치를 주고 SGD 돌려서 여기에 파이 세타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는데 세타가 빠졌네요. 세타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크면 이제 베타를 올리고 너무 작으면 요 값이 베타를 낮추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즉 하이파 파라메타도 같이 조금씩 루프 안에서 조정을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돌려서 학습을 합니다. 자, 이런 게 전통적인 강학습 알고리즘이고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LLM에서 쓰는 RLHF의 기본 알고리즘이 됩니다. 배드 뉴스는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입니다. 굿 뉴스는 실제로 아무도 이 형태를 안 씁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좀 단순한 방법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단순화시키는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대학원 수준의 강학습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이 중간중간에 유도 과정을 다 이해하려면 여기서는 유도 과정은 생략을 하고, 왜냐하면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면은 한 2달 정도 더 강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서 나와서 강의를 듣고 싶으면 제가 보강을 할 수도 있지만 별로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결론만 여기 수업에서는 결론 위주로만 유도 과정은 생략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재미난 사실은 LLM, 이 NLP 분야가 굉장히 코딩 인텐시브한 분야입니다. 뭐 예를 들면 수학이나 이론이 많이 필요하기보다는 굉장히 코딩을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인데, NLP 중에 유일하게 이 RLHF만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그냥 굉장히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대학원 한 2년차 정도는 돼야 모든 디테일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이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토픽이니까. 그렇지만 이미 상용화돼서 거의 에브리바디 쓰고 있는 알고리즘이니까 대략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연구실은 이제 강학습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강학습 쪽에서도 이제 이런 LLM 응용 분야인 RLH 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강학습이 과거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런 패시미즘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파고는 다 기억을 할 텐데 알파고에 쓰인 알고리즘이 강학습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했었는데 그때 잠깐 반짝하고 한 몇 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강학습은 이런 게임이나 뭐 바둑, 장기 또는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데나 좀 쓰고 뭐 실용적으로 썼을 데가 없네라는 패시미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연구자 입장에서도 실용적인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별로 없는, 왜냐하면 어떤 기술이 발전하려면 반드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GPU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AI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강학습도 뭔가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할 텐데 지난 10년간 뭐 게임 분야 말고는 별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없네라고 그냥 수학적인 연구만, 이론적인 연구만 진행을 해왔고, 사실 저희 연구실도 좀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왜냐하면 강학습에 정말 가장 중요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갑자기 뜬금없이 NLP가 된 상황이 된 겁니다. NLP 분야에서 강학습을 안 쓰면은 휴먼 가치에 이렇게 온라인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학습이 이제 새롭게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학습에서 이제 리워드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키는가, 아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그냥 학습시킨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결론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페이지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리워드와 사람의 키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리워드는 수학적인 개념이고 사람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수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수학으로 디파인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회과학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경제학이나 심리학이나 심리학이나 또는 문화인류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분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분야를 대표하고 있는데 하나가 다른 놈을 대신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를 매핑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분야다 보니까 분야로 친다 그러면 이 매핑 시키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가 사회과학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에서 이런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행동 가치와 경제적인 효용을 연결시키는. 근데 이게 완벽한 이론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누가 그냥 제안을 한 겁니다. 프로포저를. 누가 제안을 했느냐? 브래들리 테리라는 경제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러이러한 경제 정책을 썼을 때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예를 들면 소비 뭐라 그래야 되죠? 소비에 대한 부스팅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가를 경제적인 이론으로 매핑을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논리적인 근거는 없는 거고 그냥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본 거죠. 근데 그 식이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시그마 1, 시그마 0가 LLM에 우리가 비교하려는 두 개의 아웃풋이 되는 거고 두 개의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등호 표시는 첫 번째 문장이 제로 번째 문장보다 더 선호된다 이런 뜻이고 그 확률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까 디파인한 수학적인 개념 리워드 모델과 경제적인 효용가치 즉 또는 사회적인 그런 가치 정렬에 대한 정합성과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질까에 대한 어떤 모델을 그냥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적절한 걸 제안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잘 나오면 그걸 쓰는 거고 잘 안 나오면 버리는 거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실험을 했더니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 모델이 바로 이런 거랍니다. 근데 아주 재미나게도 이 리워드와 어떤 두 문장의 프레퍼런스 확률 또는 그 가치 정합성이 일종의 우리가 배웠던 소프트맥스 함수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디파인 되더라. 사실은 경제학자는 소프트맥스라는 개념 전혀 모르죠. 우연히 이런 개념들을 이미 경제학에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리워드의 엑스포넨셜한 값에 비례해서 그 확률 값이 서로 상대적으로 변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뭘 매핑 시키는 거냐면 사람의 프레퍼런스 데이터를 아까 뽑는다 그랬죠. 그 사람의 프레퍼런스 데이터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하는 게 좌변이 되는 거고 그 이 오른쪽에 R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학습시키려는 리워드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시키고 이게 리워드 모델의 파라메터 사이를 결국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을 시키면은 그러면 프레퍼런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겠다라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살짝 경제학적인 개념이 도입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그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로스 펑션이 되는데 이게 소프트맥스 형태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형태니까 당연히 시그모이드 함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일 때 소프트맥스는 그냥 자연스럽게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요 옮겨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뭐 2장을 참조해도 되고 한번 유도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워드가 선호되는 놈 y winning, 선호되지 않는 놈 y lose, 이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그 리워드의 차이의 시그모이드의 로그 값,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하는 형태로, 이것도 결국 맥시멈 라이클리우드죠. 결국은 맥시멈 라이클리우드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모델은 이렇게 학습시킨다 라는 걸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 리워드 모델을 어떻게 바이패스해서 또 넘어갈 수 있는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